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꼼꼼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율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6월 동안에 어떤 환율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를 제가 고민하고 가져온 주제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두 명의 남자가 주먹을 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목을 보면 포스트 부채입니다. 이것만 보면 좀 감이 오실 수 있는데,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를 환율과 같이 한번 엮어서 설명 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두 남자는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각자의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간략하게 각 당원이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를 좀 보자면, 민주당은 크게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편을 먹어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무제한적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상향 조정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은 이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4.8조 달러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 주자로는 총 3명 정도를 가져왔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케빈 메카시라는 사람은 지금 하원의 의장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공화당의 주력 세력입니다. 그런 어떤 하원에서 집권하고 있는 의장이 케빈 메카시 의장이기 때문에 공화당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콧 페리라는 사람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조금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좀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저희는 프리덤 코커스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프리덤 코커스 세력은 아무래도 지금의 협상을 거의 극단까지도 몰고 가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그런 프리덤 코커스의 수장이 지금 스콧 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공화당 내에서 지금 부채 한도가 무제한적으로 열리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부채 한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한 정의는 이래요. 미국 재무부가 합법적으로 기타 정부기관과 민간에게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라고 좀 적어놨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일반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부채 한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진영은 어떤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좀 보강하는지를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 차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VS라고 적어놓은 건, 왼쪽의 차트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인데, 여기 보시면 TGA 개정 잔액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TGA라는 것 자체는 정부가 연준에 예치해 놓은 통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돈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갔냐라고 했을 때는 여갈피 계정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갈피 계정은 아무래도 현재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안정성도 뛰어난 상황이니까 자금이 이탈할 만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어떤 현상이고, TGA에 점차 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디폴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빠르게 부채에 대한 무제한적 한도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건한 재정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너희가 코로나 때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의 주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이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근원 CPI,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폭 올랐다가 여전히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준이 바라는 만큼 떨어지지는 않는 이러한 물가가 공화당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점이 있어요. 둘 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는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S&P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집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디폴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날, 즉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떨어지는 날을 저희는 엑스데이트라고 부르고, 지금은 6월 1일 정도에서 6월 15일 내에 그 사이 기간 동안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데이트가 지난다면 디폴트가 올 건데, 그 엑스데이트 전에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양 진영의 컨센서스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60년 이후에 총 78번의 부채 한도 협상이 발생을 했고요. 모두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 49번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민주당 집권 시에는 29번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 집권 당이냐는 사실 크게 관계없이 부채 한도 협상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중요한 거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두 가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와 2분기 미국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상당히 적었다. 미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이 세금을 걷어야 정부가 이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정책 운용을 할 텐데,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더 적은 상황을 저희는 재정 적자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deficit인데, 이 deficit이 지금 현 상태로도 적자의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예상을 했을 때도 점차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정리를 하면 전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건데, 그 타결의 구체적 사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각자의 입맛에 맞게끔 조정될 것이냐가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는 서로 협의가 될 텐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재정 적자를 정부 부채가 소화되는 시점, 그리고 소화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양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정부의 어떤 정부 부채 합의가 된다면 정부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즉 정부의 국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재정증권이 발행이 되면 누군가가 이거를 사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산 돈이 정부로 들어와서 들어온 돈은 아까 말씀드린 TGA 계정으로 들어가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다시 시장에 풀리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증권이 발행이 되면 시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재정증권을 산다는 얘기고, 그 돈들은 다시 한번 정부로 귀속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정부로 돈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유동성으로 따지면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축 효과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크라우딩 이펙트이라고 부르는 거, 저희가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이번 상황에서 좀 쓰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 구축 효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거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증권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가 그거를 나타낸 건데,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뭘 나타낸 거냐면 일반 개인들이 정부 부채를,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한 본인들의 국채를 사는 비율이 어떤 상황이냐를 표현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를 개인들이 사는 비율이 상당폭 올라갔어요. 위의 그래프는 절대적인 금액이고요. 밑에 그래프는 비율입니다.
비율과 절대적 금액 둘 다 상향되고 있어요. 이게 22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온 건데 그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가게가 정부의 재정증권을 사게 된다면 어떤 돈으로 사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저금해놓은 돈이나 예금해놓은 돈을 통해서 재정증권을 사겠죠. 그러면 은행의 예금에서 직접적으로 정부로 돈이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상업은행들이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금이 부족해서 그리고 뱅크런 이슈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증권이 발행됐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빼서 TGA 계정으로 귀속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 흡수 효과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다행히도 구축 효과가 크지 않을 사례인데 두 번째 사례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MMF 총액, 그러니까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돈들이 여갈피 계정으로 상당히 많이 모여갔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단기자금 시장은 사실 재정증권의 주 고객이에요. 단기자금 시장에서 재정증권에 대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증권의 수요 주체가 만약에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수요로 가름된다면 이거는 유동성에 대한 부족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자금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여갈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갈피는 어찌됐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창출하는 통화승수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즉 그럼 여갈피에 있는 돈을 단기자금 시장이 빼서 재정증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의 투자 전략과 투자 포트폴리오만 달라질 뿐이지 그 돈의 어떤 유동성 창출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MLF 측에서의 돈이 재정증권을 사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이 그 돈을 본인들의 예금을 이용해서 이제 재정증권을 사는 경우에는 유동성의 구축 효과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재정증권 발행과 유동성 회수는 결국 TGA 계정의 증액을 나타낼 거고요.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 어디에서 돈이 흘러오느냐를 저희가 좀 봤을 때는 이제 구축 효과인데 크게 개인한테 돈이 흘러와서 유동성 구축 효과가 더 강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 면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MLF 측에서 돈이 흘러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따라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달러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순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MLF 쪽에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변화일 뿐 유동성 구축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중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이제 상당한 이슈였는데 이게 소화됐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의 안도 역시도 유입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면에 있어서는 약세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부채 한도 협상이 된 이후에 해당 자금을 트래킹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달러에 주는 영향력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달러는 좀 더 하방 압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계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는 있을 거지만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MLF 쪽에서의 어떤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수요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부채 한도 협상이 해소된 이후에 달러가 받았던 약세보다는 그 폭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아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면에서 좀 확인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연동이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같이 보고자 저는 국제 수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국제 수지 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이전 수지, 그다음에 상품 수지, 경상 수지 등이 있는데 특히 경상 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경상 수지 내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수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상 수지가 다행히도 이번에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보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의 희망을 순간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세부 내용을 뜯어봤을 땐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라고 했을 때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본원 소득 수지, 좀 짙은 파란색 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 짙은 파란색 파가 상당히 크게 큰 폭 상승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경상수지가 플러스를 보인 데는 본원 소득수지가 큰 폭 상승, 그러니까 여전히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에 어떤 시즌이었는지를 같이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요. 3월까지는 이럴 수 있지만 4월에는 저희는 배당 시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배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리뷰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도 과연 본원 소득 수지가 플러스 값으로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원 소득 수지가 다시 한번 음수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역시도 다시 한번 마이너스 값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다시 한번 좀 음수를 보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화면에 있어서의 펀더멘탈은 사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되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무역수지 역시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긍정론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역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 달 기준으로 시계열을 넓혀봤을 때는 무역 수지의 어떤 마이너스 폭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둘 다 다시 한번 음수를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원화의 매수 심리 역시도 다시 한번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약세 압력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원화 역시도 다시 한번 조금 약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 달러 원달러 환율은 약보합 흐름 속에서 하단이 지지되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보일 거다라고 6월 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1350원까지 레인지 상단을 열어놨고요. 하단은 1290원까지 레인지 하단을 열어놨습니다. 그 사이에서 약보합 흐름으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해석 결과에 따라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부채 한도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을 환율과 이제 달러가 받을 것이냐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트래킹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